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올해 들어와서 10주가 되었네요. 10주까지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한 것 같습니다. 참, 이 변혁적 리더십이란 이러한 주제로 번스 교수님의 교재를 저도 읽고 준비를 하면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 특히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이 국가를 그리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그러한 저술에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현실 사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반성도 많이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이제 제임스 맥그리스 번스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오늘은 제 10장의 창조적 리더십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조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거기서 중요하게 간디의 리더십에 관해서 마지막에 좀 다루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갑자기 핸드폰에 또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영상이 중간에 끊어져서 두 개로 나누어서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혹시 좀 그것으로 불편을 겪게 해드렸다면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과 관련돼서 과연 창조력의 근원은 어디인가, 그리고 창조력의 황금기였던 그러한 시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삶의 변화와 개인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리더십의 복잡한 과정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 천재성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창조력은 개인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인가? 그리고 문화적 토양과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또한 일상의 변화와 변혁적 리더십 간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라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그러한 것이 이번 시간에, 그러한 것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래전의 사람들은 모든 창조적 아이디어를 신들로부터 부여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창조적 통찰력이 인간 마음 그 자체와 그것을 결합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 오면서 점점 인간이 잠재력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창의성에 관하여서 성찰해보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새로운 과학이 이 신비의 열쇠, 즉 창조성의 근원에 관한 열쇠를 찾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인간의 유전인자에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또 주장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으로서 예일대학의 식물학자 에드먼드 C. 노시라는 그러한 분은 모든 자연이 반보수적이고 독창적이고 또한 창조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두뇌 속에 새로운 정신적 패턴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인간이 그러한 잠재력을 무한대라고 그렇게 보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타고난 진화의 힘과 그 결과 마음의 창조적 과정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고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 정신활동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오늘 창조적 리더십에서
번스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러한 관점은 바로 이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잠재력 안에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하고 그리고 그것이 시대가 변천되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도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어떤 창조성의 근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존의 학자들의 의견들을 들면서 창조력의 근원을 밝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심리학자 존 데이시와 캐슬린 레너는 어떤 생물학적 요소들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유전자들이 하는 역할에서부터 성인의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심리학적인 요소들은 인식과 인성 발달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또한 사회적 요소들은 가정, 학교, 동년배 문화와 같은 영향들을 내포한 것으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창조력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창조력에서 어떤 생물학적 그러한 요소들 바로 그런 요소들이 성장 과정에서 유전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그러한 생물학적 요소의 관점을 취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또한 심리학적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요소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창조력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된다라는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적으로는 생물, 심리, 사회주의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기의 설명들은 어떤 내적인 특성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내적 특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개인의 창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다 인간의 창조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내적인 그러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 내적 요소들이 인간의 창조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적 개인적 그런 창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해서 이 생물학적 요소를 극대화해서 이제 이런 창조성에는 어떤 유전 인자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유명한 그러한 어떤 정치 지도자들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계통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애덤스라든가 아니면은 케네디가 아니면은 루즈벨트가 이런 명문가들의 명문 가문에 관한 그러한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연구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연구에서 이제 이 명문 가문들을 이제 그 후손들을 따라서 쭉 연구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에게 미친 어떤 사회적 영향이라던가 교육적 영향이라던가 그 주변 환경들의 영향을 배제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딱 유전적 요인만 놓고 이것을 다른 주변의 변수 없이 유전적 요인만을 놓고 그것만을 변수로 두고 연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유전적인 그러한 창조력에 관한 근원 연구와 함께 또 20세기 초에는 저명한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드, 우리가 다 아시는 이 프로이드 역시 이 창조성에 관한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이드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프로이드는 이 창조적 상상력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과도하게 강렬한 어떤 본능적 욕구나 아니면 명예, 권력, 부명성, 어떤 여성으로부터 사랑을 얻으려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추구되는 어떤 현실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창조적 상상력이 하나의 이 도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지 못한 그런 불만에서 나온 도피적인 활동으로 창조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단연 정신분석학적이고 좀 긍정보다는, 그러니까 적극보다는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서 분석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프로이드의 좀 특성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제자가 누구이냐면은 오토 랑크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 오토 랑크는 창조성이란 미숙한 자기과시나 바보같이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고질병적으로 의존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어떤 순응해 나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어떤 의존해 나가거나 이렇지 않고 독립적이고 또한 순응하지 않고 반항하면서 그렇게 창조력이 길러졌다라는 것이죠. 오토 링크 역시도 이 창조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이제 반대로 반대학자로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들러. 이 아들러라는 분은 어떤 창조적 자아, 일단 말부터가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창조적 자아. 이 자아 자체는 창조적이다, 긍정적이죠. 이 창조적 자아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개인을 자기 자신의 개성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한 학자지만은 지금 현 세대를 보여주는 그러한 통찰 같아요. 그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사회적으로 유형의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의 열등감과 부족함을 보정하려는 데서 열등감, 그런 것들을 이거를 보정하고 바꾸어 나가려는 인간의 의지에서 바로 이 창조력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창조성의 근원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몇 번 다루었던 이 메슬로라는 욕구 이론을 만드신 메슬로라는 그런 교수님께서는 이 창조성을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기묘한 심리적, 영적 건강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력, 이것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 그런데 이것을 발휘해 나가면서 어떤 거기에 필요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어떤 건강, 바로 이런 영적이고 또한 심리적인 그런 어떤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 창조력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잠재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창조력이 기여를 한다. 이것도 긍정적인 그런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메슬로 교수님은 항상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자아 실현을 통한 행복 추구잖아요. 인간의 목적 자체가, 욕구 자체가 최상 단계가, 이 자아 실현이라는 그 이상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임기응변을 잘하는 능력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거기 임기응변으로 빨리 대처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 이 창조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메슬로 교수님께서 창조성을 또한 개념화시킨 그러한 개념은 리더십에서 중요한 그러한 특성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그는, 메슬로 교수님은 창조력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잠재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이다. 이미 창조력은 타고났다. 인간의 내면 가운데는 창조성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한편 사람들은 문화에 적응하면서 순응해야 한다는 압력에 못 이겨 이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창조력은 있지만 이것이 어떤 문화적 압력 그리고 순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압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발현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레이쇼 엘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플럭 맥 럭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개인주의적 윤리성을 이제 예시하시면서 행운도 용기를 만든다는 사실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명예와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의 공훈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일부가 되었지만 결국 엘리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창조성이 비난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조금 약간 어려운 말로 이제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어떤 그에 가진 환경 있잖아요.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행운이라고 보고, 이러한 행운, 이러한 환경들이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떤 용기를, 배경이 좋으니까 용기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측면인 거죠. 이거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명예와 어떤 성공을 얻는 데서는 공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개인적 능력과 잠재력을 굉장히 중요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개인주의적인 니만 잘하면 다 된다니까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로 취급받아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엘리트주의로 비난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개인이 노력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성공을 해가지고 이 엘리트 계층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으면서 리더가 된다. 이러한 이론인데, 그럼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은, 즉 이분의 호레이쇼 엘즈라는 분에 대한 그러한 비판은 정당한데, 왜냐하면 창조성이 천재성과는 무관하다는 상식적인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엘리트가 아니라 그런 여기 엘즈라는 교수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엘리트가 아니라 어떤 천재가 아니라 어떤 천재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천재적인 것과는 관련이 멀다. 좀 관련성이 없다. 굳이 천재가 아니라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하실에서 차고에서 이제 수리공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근무 시간에 작업장에서 좀 빈둥빈둥거리면서 발명품을 만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창조성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온 것이다 라는 관점인 것이죠. 이 보통 사람에게서도 이 창조력이 나온다 라는 그런 것이죠. 확실히 엘리트주의를 벗어난 그런 것인 것이죠. 그러나 창조성에 대한 평준화는 개인에 대한 탐구에서 사회적 조건들을 탐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존 사상과 관습에 기꺼이 도전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로 방향이 전환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겠죠. 어떤 엘리트, 그걸 타고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란 창조성을 발휘한다면은, 그럼 이 보통 사람들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창조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럼 어떤 요인이, 이 사람은 별로 유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환경도 좋은 것도 아닌데, 태어난 그런 환경도 어떻게 이렇게 창조성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이 사람의 사회적 그러한 영향력, 사회적 그러한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바로 창조성의 근원에 관한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로 이 연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연구에서 사회적인 연구의 그러한 영역으로 그 영역이 옮겨지게 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성에 관한 주요 함의는 담고 있는 것은 어떤 창조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있으며 개인주의적 접근법의 첫 번째 중요성은 변혁적 사회 변화라는 집단적 과정에서 창조적 리더십이 가지는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기여했다라는 그러한 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창조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창조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입장이지만은 하지만 또 개인주의적인 그 일명 그 개인에 관한 그런 어떤 창의성의 근원에 관한 연구도 이것이 어떤 나중에 이것이 점점 발달되어서 변혁적 사회 변화라는 집단적 과정에서 창조적 리더십으로 발전되는 그러한 역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초 어떤 단계, 기초적인 그러한 설명의 그러한 기반을 놓았기 때문에 그 나름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어떤 개인적 측면의 그러한 창조성에 관한 연구와 사회적 측면에 관한 창조성의 연구를 일단은 그 연구의 접근법을 다루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제 창의적인 그러한 일들이 창조성이 어떻게 발휘되었는가라는 것들 그 다음에 다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황금기라는 창조성의 황금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다루고 계신 것이죠. 모든 문명들에 있어 가지고 이 황금기를 가지고 있는데 문학, 과학, 그리고 예술, 정치력과 같은 그러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혁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시기를 바로 이 황금기라는 그러한 시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학자 베레우스 파텔루쿠루스라는 그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창조성이 순식간에 그렇게 개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아테네의 페리클레스 시대가 하나의 황금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레스 시대. 한꺼번에 이 창의성이 개화되면서 각 분야의 정치,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 갑자기 이런 개화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이렇게 그냥 일방향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도약이라는 것이죠. 양자역에서 양자도약. 양자가 전자 사이에서 이제 전자가 갑자기 돌다가 그 핵을 중심을 돌다가 갑자기 다른 그 차원으로 다른 그러한 궤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도약하는 것, 점핑하는 그런 퀀텀 점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자도약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개화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그렇게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대도 있었고 또 뭐 수메르 문화가 만들어졌던 시대 그리고 또 어떤 중국 문화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무굴 제국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 이러한 모든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뭐 또 예를 들면 키케로 아우구스트 시대의 로마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시대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든 창조성이 발휘되어서 모든 문화 예술 또 모든 정치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그런 황금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어떤 창조성이 일어나면 그것이 연쇄 반응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쳐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1770년대부터 이제 1830년대까지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미국의 독립혁명, 이제 요 시대를 살펴보자는 건 한 60년 되는데 굉장히 근세와 가깝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혁명을 수행하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고 또 권리장전을 만들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제도를 확립하는 등 아주 일대 어떤 퀀텀 점프와 같은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이뤄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왕정을 몰아내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세워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엄청 이제 전제 정치로 가다가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새로운 제국을 만드는 그러한 변화들을 겪어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베이토벤이라는 유명한 그런 작곡가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이제 점점 정당제도가 발전하면서 1832년에 개혁법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꽃피운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위대한 독일의 시인, 철학자, 작곡가들, 베토벤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낭만주의 정신을 명확히 하는 등 각 분야의 창조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어떤 국제적이고 집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리더십은 우리가 집단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워왔지만은 이게 확대돼가지고 국제적 리더십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리더십으로 나타나게 된 놀라운 어떤 창조적 리더십의 현장이 바로 이 6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이러한 창조의 폭발성을 가져왔을까라는 질문을 모두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서 어떤 문화라는 것, 이 문화라는 것이 결국 이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한 토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강조점을 두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상호 배양을 한다는 것이다. 배양은 어떤 식물들을 잘 키우는 걸 배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북돋워 줘가지고 서로의 창의력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상호 교류, 상호 배양을 하고 또 상호 교류를 하면서 이 과정 가운데 교육과 지식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이 창조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가정 내에서, 가장 소규모의 단위로는 가정 내에서, 그리고 가정 사이에, 그리고 학교나 일터, 아니면 어떤 정치 분야, 과학 분야, 예술 집단과 전문가들의 모임 등에서 이것이 상호 배양과 상호 교류의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문화를 이루며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상호 배양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가운데서 바로 어떤 지도자도 있고, 그리고 이 지도자를 따르는 추종자도 있고, 그리고 향후의 지도자가 될 추종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뉴턴이 했던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멀리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이 이러한 문화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 거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루어놨던 과학적인 업적과 또한 어떤 문화적 이러한 배경 가운데 쌓아 올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인이라고 보고, 그 거인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바로 멀리까지 그렇게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뉴턴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지식도 뭐 바다 속에서 뭐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정도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태도 자체가 겸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뉴턴이 물리학의 기초를 놨고, 그리고 프린티키아를 통해 가지고 중력의 법칙 처음에 만들면서 이 근대 물리학의 시작을 이끌어낸 그러한 인물이죠.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식의 모든 공동체가 동요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제 이런 시기에는 동요를 하는데, 그 표현을 바람이 일고 또 일어 그것을 식힐 간격이 없어 대중은 열광에 빠져든다고 표현하였고, 그리고 그 발단자가 없어도 관성에서 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상호작용은 그 자체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순간에 도달하여서 어떤 과학의 패러다임의 전환, 토마스 쿤인가요?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의 혁명적 재개념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계속 이러한 시대가 되면 이 공동체를 계속 흔들고, 그것을 잠잠하게 하지 않고 계속 이걸 흔들면서 결국은 이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런 상호 배양,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리더십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리더십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 과정 가운데서 이 공동체는 서로 어떤 경쟁하고 투쟁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료애와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관습적 사고 패턴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고착화되었던 관습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그것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통찰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검증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현상 유지파, 수구파들 있잖아요. 현상 유지를 하며 자기의 지배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은 과거 기존의 수구파들, 그리고 현상 유지파들이 가졌던 그 고정관념, 자신의 그러한 어떤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기존의 그런 관념들에 관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념들을, 새로운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새로운 사고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확정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창조적인 역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적 역량이 거기에 동원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총동원되고, 바로 그러면서 이 가운데 서로 교환과, 그러니까 서로 지식을 교환하고 문화를 교환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교환과, 그리고 또한 이 갈등, 서로 갈등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바로 창조적 리더십을 가진,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십에 관하여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가운데 리더로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것이죠. 말하자면 지도자답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을 이러한 갈등 상황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번스 교수님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논의되어 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캐캐묵은 질문인 본성이나 양육이냐라는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내추럴 or 너추럴, 그러한 질문들을 과거부터 계속 해왔지만은, 근데 그러한 질문에서 만약에 이 양육이라는 것, 본성이 아니라 이 양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창조성을 이룬다 라고 이제 보았을 때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창조성의 근원을 이제
다시금 교수님이 다루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본성이 아니라 양육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이제 어떤 위대한 지도자에 관한 어떤 창조성을 생각할 때 그의 어린 시절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연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에서 이제 물론 대부분은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 많고, 뭐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라는 그러한 학설도 있고 그러한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400명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를 하였답니다. 근데 그 중에 무려 75%가 어떤 결손 가정, 그리고 어떤 가정으로부터의 거부, 그리고 과잉 소유욕을 가지거나 아니면 독재적인 그런 부모 밑에서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무려 75%나 해당되었다는 거예요. 400명 중에 75%는 얼마죠? 그러니까 4분의 3이니까 300명이 그러한 것들을 겪은 상태에서 그렇게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그러한 연구에 따르면은 뭐 20세기에 저명한 소설가나 극작가나 뭐 이런 정치가들 이런 것 쭉 이렇게 연구를 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은 85%가 문제 있는 가정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요하네스 케플러 있잖아요. 케플러. 천문학자인가? 케플러 그럴 겁니다. 케플러가 자기 아버지를 묘사하기를 사악하고 완고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말년이 불행한 인물이라고까지 묘사할 정도로 가정 환경은 상당히 안 좋고 부모로부터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가정 환경이 창조성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육의 측면에서 창조성을 설명한다면 교육의 측면으로 또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육을 받으면은 이런 창조성을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교육하고는 거리가 멀게 하지만 창조성을 아주 크게 발휘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 토마스 에디슨이시죠. 14살 때 학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그 위인전 읽어보면 어머니가 이제 그만둬가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니가 교육을 시킨 거죠. 일종의 요즘 홈스쿨링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에디슨이 자신의 창조성을 이제 잘 발휘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할 때 이 교육이 도리어 창의성을 억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또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데이시하고 레넌이라는 학자는 학교가 창조성을 억누른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육을 통해 창조성이 도리어 억압되고 발현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교수님은 이제 영국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 많이 들어보셨죠? 러더퍼드하고 톰슨 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려 1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훈련시킨 그러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한 이러한 과정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교육이라는 것을 잘만 하면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리더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스 교수님은 먼저 교사들부터 변혁적 지도자로서 창의적 지도자로서 서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휘한 창의성과 관련된 그러한 요인들, 개인적인 요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 창의성이 갑자기 황금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된 그러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또한 이 창의성과 관련돼서 어떤 양육을 통해서 창의성이 이루어지는, 만약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가정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인지, 교육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변수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깐 비평을 해보면,
이제 번스 교수님은 창의성과 관련하여서 이제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가고 계시면서 어떤 집단적 창의성이 교환과 갈등에서 도출됨을 통찰력 있게 논증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적 창의성,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대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창의성이 결국은 어떤 문화의 어떤 그런 영향을 통해서 서로 상호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관습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이 창의성이 길러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역사적인 방향을 통해서 잘 설명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이 부분에 관해서 가정 환경과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이제 도리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창의성을 발현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지만은 이제 사실 그거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다 살펴보면 가정 환경이 자기는 정말 아주 해피하고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아무것도 없을걸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한 어떤 또 이게 저항도 있었고 힘들었던 게 다 있잖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절대적인 안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주관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막 하거나 아니면 연구조사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다 안 좋게, 다 자기 환경이 다 안 좋게 그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의 그러한 오류도 좀 이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잘 변수를 통제해서 하셨겠죠. 그렇지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비평적인 측면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의적인 그러한 부분들로는 이제 본 책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이루는 창의성은 어떤 창의적 교육 환경, 특히 이제 교사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창의적 교육 방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기되어 온 것들이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적 평등을 이룬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바뀌지 않고, 그리고 교육 문제는 가장 좀 첨예한 그런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안적인 그런 학교도, 국제학교나 뭐 대안적인 학교도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창조적인 어떤 학습과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제 자녀도 어떤 좀 대안적인 학교에서 창의적 교육이나 논설,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그다음에는 그런 방향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입시 가운데 이제 자라난 분들도 또 지금 나가서 또 그 세계 과학계에서 수학계에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업적을 이루신 그런 분들이 많고 그렇게 이쪽을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배경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수학과 막 과학에 집중하면서 막 그렇게 훈련받았던 게 그게 막 쌓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으로는 이제 너무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 입시 때문에, 그리고 입시를 통해서 서열화되는 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러면 창의적 교육에 앞서서 교육제도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창의적인 교육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먼저 교육제도 자체가 창의적인 그런 제도가 되자라는 것이 좀 의견이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 그런 부분들은 함께 또 논의를 해보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창의적인 그런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공간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3명을 꼽습니다. 창조적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로 이제 교수님이 이 극장 그리고 연극과 영화
이것을 통한 어떤 창조적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기술하시면서 이제 해리 홉킨스라는 그런 분하고, 이분 미국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발데스라는 분하고, 그리고 아우구스 토보알, 이름도 참 좋으시네요. 이런 분들에 관한 리더십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분 한 분씩 이제 설명을 이제 나중에 가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셰비키도 저는 이제 배경 지식 몰랐는데, 볼셰비키가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이룬 당이더라고요. 맨셰비키하고 볼셰비키 이제 갈라졌는데, 맨셰비키는 좀 온건파, 볼셰비키는 이제 급진파죠. 레닌이 이제 볼셰비키 쪽에 있다가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이룬 것인데, 이게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했던 짧은 기간, 그러니까 레닌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고 났는데 곧 죽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볼셰비키가 레닌을 통해서 이제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했죠. 그때 이제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때 푸셸 볼로드 메이어홀드라는 그런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감독들이 그 당시, 그 시기에 창조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문화가 꽃피워가지고 붉은 광장이라고 있나 봅니다. 붉은 광장. 근데 여기에 이게 광장이 극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연극하는 극장인 것이고, 우리 영화 극장이 아니고 연극하는 그런 극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926년에 볼셰비키 혁명 제9주년에 기념 축하 행사를 바로 붉은 광장에서 했는데, 그것이 다면 하나의 극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이제 미국의 비평가 헨리 플래너건이라는 그런 분이, 이분이 이제 대학교 총장님인데, 이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서 이제 극장에서 그 연극을 보는 걸 보고, 이게 구경꾼들이 배우가 되어서 그들의 동지들과 함께 행진한다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극장이 그들의 삶, 희망, 필요, 공포에 관하여서 말하며 관객과 배우가 공유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관객과 어떤 배우들이 정말 어떤 보면 관객이 배우가 되고 막 그런 현상이 그 가운데 일어나면서 문학적 굉장히 어떤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조적인 그러한 현상이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그 정통주의하고 압제 정책을 쓰면서 싹 사라져 버린 거죠. 그냥 극장도 뭐도 연극도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193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때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 공공사업 추진청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공사업 추진청, 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관청 같죠, 이게. 이 공공사업 추진청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용한 사람이 누가 고용했냐면은 해리 홉킨슨이라는 분을 거의 고용을 했습니다. 수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바사 대학 학장인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던 헨리 플레이건의 지도하에서 연방극장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라면 해리 홉킨스, 그녀는 의기소침한 수천 명의 배우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한창 세계 경제 대공황 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배우들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겠죠. 수천 명의 배우를 소집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검열되지 않는 성인을 위한 극장을 미국 전역에 개설한다는 어마어마한 과업을 세우고 거기에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헨리 플레이건이 뭐 고문 정도 되는 것이죠. 헨리 플레이건이 이 동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극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어느 정당을 위한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지만, 하지만 또한 그것이 권력의 핵심에 일격을 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놀아놨습니다. 되지 않지만 이 극장을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정치에다가 영향을 미치고 일침을 가할 바로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문화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유권자들을 급진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연방의회 반대자들과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루즈벨트는 민주당 쪽이었고 진보 쪽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걸 하니까 이제 공화당 쪽이라든가 보수 쪽에서는 좀 너무 이 극장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보면 급진화되어 가지고 또 표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회가 좀 위태로워질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이제 트리플 A 플로우드 언더라는 그런 연극이 있었답니다. 연극이요. 근데 그 연극이 중간에 어떤 착취하는 그러한 거래상들에 대항하여 하나로 뭉치는 농민과 소비자들을 묘사하였다고 하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 경제 대공황이라는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읽어줄 수 있는 그 연극이, 그것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으로 크게 형성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연방주의자들은 그것을, 연방의회는 그것을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제재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또 하나의 예로는 1937년에 한참 대공황일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누더기를 거치고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그런 미국인들의 처지들을 환기시키면서 연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에 영향을 받은 연극, 그 연극 제목이 국가의 3분의 1, One Third of a Nation이라는 그런 연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국가의 3분의 1이 다 지금 영양결핍이다, 그런 의미일 수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연극을 상영하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보통 다 렌트를 하죠. 임차인인 거죠. 이 집주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도덕성에 관해서 비난의 불이 거기 일어난 겁니다. 집주인들이 집도 안 고쳐주고 뭐 물도 안 대주고 난방도 안 되게 해주고 빨리 도만 올리고 나가라 하고, 이런 집주인 나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의 여론이 엄청 쏟아진 거예요. 바로 이 영화 때문에, 국가 3분의 1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영화 자체가 어떤 변혁적 정치력을 나타내서 새로운 주택법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헨리 홉킨스와 관련된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65년 농장의 계절 노동자이자 노동운동자의 아들인 이 루이스 발데스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루이스 발데스. 그런데 이 루이스 발데스는 캘리포니아 델라노 포도 농장에서 이제 농장 노동자 노동조합을 조직한 세자르 차베스가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농장 노동자 노동조합을 창설하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은 거죠. 이제 이분도 이제 노동자의 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루이스 발데스. 그래서 운동을 배우며 이제 그러니까 차베스 운동을 배워 연극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는 동조자들을 모아서 농장 노동자 연맹,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연맹 그 사무실에다가 모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 연극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설명을 막 하려고 했는데 먹히지 않은 겁니다. 농장 노동자들에게 그것이, 그 설명이 먹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방법이 종이에다가 한 명은 파업자라고 쓰고 한 명은 비조합원이라고 그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두 노동자의 목에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그 두 노동자가 그걸 보고,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다투고 막 그러면서 연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극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장 노동자, 이 농장 노동자 극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농장 노동자 극장. 테아트로 캠페지노라고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 루이스 발데스는 익살과 은유에 찬 촌극을 성수하면 일단은 이제 사람들 끌려면은 익살스러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사하면서 노동자들을 이제 다 계몽을 시켰습니다. 그것들 통해서 극장을 통해서 계몽을 시키고 이제 인식을 주고 자신들의 어떤 처진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하고 각성을 하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메시지를 또 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관객들은 이 배우들과 그걸 만들 사람들을 이제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점점 여기에서 뭐가 리더십, 추종자와 리더십과의 관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들판과 도시에서의 라사 대중투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데스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라세가 레이스, 인종이란 것이고, 라세면 멕시코계 미국인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멕시코계 미국인이 아마 농장이어서 많이 농사를 이제 노동자로서 일을 했나 보죠. 이제 그 사람들이 대중투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중의 가슴 속에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발데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 연극을 통해 사람들이 바로 깨닫고 지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루이스 발데스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구스토 보알이라는 이러한 분입니다. 이분은 브라질의 감독 겸 노동운동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연극의 변혁적 가능성에 대해 어떤 광범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을 통해서 정말 이 노동자들을 변혁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브라질이 독재 정권이었는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1960년대 브라질이 두 번째 군사혁명으로 고통받는 시절에 억압받는 자들의 연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을 통해서 이 억압이라는 것이 대화가 아닌 독백에 의한 권력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이런 어떤 제도 정치의 문제를 제기할 제2의 목소리인 국민의 목소리를 이 연극을 통해서 내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극을 이제 아우구스토 보알 이분이 하자 농민들이 그걸 보고 지금 이 독재 정권을 타도한 일 이것에 당신 보알이 나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당신 극단이 나서 주십시오. 연극 극단인데 나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진행한 그러한 어떤 연극의 좀 특이점은 이제 연극을 하잖아요. 장면이 그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중에 어떤 관객이 이러한 어떤 정치적 문제나 또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해결 방향이 만약에 중간에 누가 제시한다면은 그럼 연극을 중단하고 그 해결 방향에 따라서 연극을 조정해서 그렇게 연극을 또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신선한 그런 연극이 될 것 같아요. 연극의 극본과 대본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연극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창조적이네요. 진짜 창조적인 연극이네요. 그러한 연극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런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한 보알이 결국은 투옥되었고 1971년도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에서 자신의 연극에 대해서 좀 더 정연을 하고 정제를 한 것이죠. 연출 기법을 정연하고 15년 후에 이제 브라질로 돌아왔으니까 한 1986년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1992년에 얼마 안 됐죠. 1992년에
연극을 통해 정치를 민주화시키겠다.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는데 좀 우리 어떤 배우들도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연극을 통해서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정치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한번 나와서 국민들에게 좀 호소를 하면, 아니면은 뭐 비례대표로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상당히 좀 어필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한 선거 공약으로 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법률의 가능성을, 그런 법률을 만들겠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정치로서의 연극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스 교수님 보시기에 그가 만든 연극은 사람들이 도피처로 극장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이 도리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극장의 연극을 보고, 아니면 영화를 보고 마음을 해방시키고, 또한 그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극장이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정말 임파워먼트, 힘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극장이 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보알은 바로 이러한 어떤 대중연극에 관하여서, 이 대중연극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어떤 지배자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의 제도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떤 브라질 상태의 그런 제도가 지배자가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동자는 신의 허락하에 노동에 종사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제도라는 것을 직면하는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 체제, 어떤 농장주가 있고 거기에 노동 고용자가 있고 거기서 그냥 일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가장 최선의 체제다. 그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연극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뭐 북한 경우에도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경우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기에 반하여 민중의 변혁적 지향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즉 노동 그리고 전통과 관습에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이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미 그들 상태가 노예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반대의 측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연극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구적 변혁 상태에 속해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 세상 자체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 변혁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에 관점을 바로 연극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극이 대중들의 의식에 도달할 구체적이며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피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지정의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정의와 자유라는 보다 폭넓고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인간의 삶이 다 이 국민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인간의 삶을 연극화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 어떤 국민과 이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국민들과 사람들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한번 해본다면요, 이 번스 교수님은 창의적 리더십에 대한 어떤 다른 예로서 연극과 영화 같은 문화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리 홉킨스하고 루이스 발데스, 아구스토 보알 등의 인물이 연극을 통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그러한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화의 창의성과 또한 변혁적 리더십을 두 개를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문화하고 리더십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바로 연극하고 영화를 역사적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연극이나 영화를 통한 어떤 정치적 영향력과 뭐 입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뭐 각성운동 이런 것들을 잘 그런 예들을 제시해서 그런 인과관계를 상당히 잘 설명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은 이것이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연극이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방법과 기존 체제를 변혁하는 방법으로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평은 그래서 토의할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등 과거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면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서 창조적 리더십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준 시사점은 뭘까요? 요즘 최근에 이제 뭐 건국 전쟁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원래는 별로 예매도 없고 극장에서 이제 개봉도 안 해주고 아니면 한 관 정도 해줘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건국 전쟁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표가 팔리고 이제 사람들을 좀 열광했죠. 뭐 거기에 대해서 4.19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평적인 의견도 나오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도 옥신옥신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흥행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것,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보고 난 뒤에 그런 어떤 공감대라든가 아무튼 공공의 서로 공론장이 형성되었다는 것,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집단적 리더십에 대한 근거가 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그러한 집단적인 리더십으로서 어떤 힘의 그러한 가능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이 상당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집단적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다큐멘터리니까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과 차이를 느끼는 것들 가운데 이 간격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보았지만은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간격을 메우려는 그런 어떤 갈등과 그 가운데 어떤 창조적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창조적 리더십에 관해서 종합을 하면서 변혁적인 그러한 비전, 이런 비전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것이 창조적 리더십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변혁적인 비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책의 내용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지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지 사람들 공약을 내세우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그냥 열거하는 거는 물론 열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 열거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향성은 변혁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창조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수 교수님은 이 창조적 아이디어와 어떤 리더십의 과정,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연결고리가 없다면 어떤 창조적인 관념은
원천보다 더 불가사의한 것이 창조적 관념의 원천보다 더 불가사의한 것은 없으며 그 과정에서 창조성은 좌절된 욕구와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특히 비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것이 리더십은 어떤 욕구 그리고 욕구를 어떤 필요로 만드는데 욕구에 대해서 동감하고 이것을 필요로 만들어가는 것이 리더십인 거죠. 결국 가치로 만들어서 결국은 요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런 식의 리더십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에 절망하게 됐을 절망은 좀 너무 심하네요. 좌절하게 됐을 때 바로 이 좌절이 하나의 창조적 리더십을 이끈 하나의 동인,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에서 바로 어떤 연결점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좌절이 박차를 가하는 힘이라면 그 해결책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창조성의 잠재력은 독재적 분모 아래서 어떤 압제되거나 수능과 조화의 압력에 의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 이념적 열정에 의해서 분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나 동료들에 의해서 창조성의 어떤 신선함이나 힘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창조성이 약화되거나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그들이 가진 어떤 비전의 한계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 좀 한계가 있던가 창조성을 계속 이루어가는데 아니면은 자신의 창조성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그렇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자신은 그만큼 창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땐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인에서 이 창조성이 좀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성은 전통적인 사고와 너무 배치되어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영감이 폭발하게 될 때 그렇죠. 이게 너무 급진적인 사상인 거예요. 기존의 전통과 그러니까 두 개가 조화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갈등이 발생하고 간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이 영감이 폭발하면서 어떤 가장 변혁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창조성을 제약하고 있었던 그런 장애물들을 헤쳐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혁신적인 교수님 표기의 혁신적인 비상식 우리가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지만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것이 혁신적인 비상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인간이 달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혁신적인 비상식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필요와 그런 위기에 이것이 초점을 맞출 때 인간이 어떤 필요하고 아니면 위기 이러한 필요와 위기에 이 초점을 맞출 때 바로 여기서 창조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즉 바로 이 혁신적인 비상식 이 부분이 과거의 어떤 판에 박힌 그런 해결책 있잖아요. 그리고 식상한 것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것 그런데 이미 그러한 것들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기에는 위기 상황이라는 급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 혁신적인 비상식이 여기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심각한 변화와 위협을 설명하는데 익숙했던 의미들이 사라질 때 위기는 변혁적 창조의 원천이 되는데 기존의 익숙한 의미가 다른 대안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소그룹이나 엘리트들만의 보호구역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위기입니다. 변혁의 시기예요. 그런데 기존의 그런 어떤
어떤 개념, 기존의 가치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여기서 이 위기가 변혁적 창조를 이루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기존의 개념 이것은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개념이 이미 소수의 엘리트들이나 소수의 집단에 그들만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지위를 지키고 또한 그들의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신선한 개념으로 시작했겠죠. 근데 그것이 점점 더 변질되고 그 의미가 바뀌어지면서 소수를 위한 그런 개념화가 되어버린, 사장화가 되어버리고 고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랑말랑할 때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딱딱해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학자 피터 시더버그라는 분이 이제 설명의 붕괴라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이론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설명의 붕괴. 이 뭐냐면은 지금 상황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설명의 붕괴라는 상황 속에서 점증하는 어떤 진정한 욕구는 무시되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무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계속 지금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는 다 무시되고 그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평등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자유와 평등 같은 가치들이 막 주창되고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 정의를 행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권력이 은폐되는 일들이 그 사회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교수님은 다시 미국 독립혁명으로 갑니다. 다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응용하도록 미리 그 밑밥을 다 까신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리더십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 다 까시고, 이제 뒤에는 그 이론을, 기존의 어떤 개념을, 백그라운드를,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설명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영국은 미국한테 뭘 허락했냐면은 너희가 대표자를 보내라.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권리,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민주적인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고, 하지만 영국이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식민 지배 방식으로 그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이제 영국이 식민지로 가는 것처럼 자신의 동일한 그런 민족, 앵글로색슨족 아니겠습니까? 에게도 똑같이 식민지적 방식으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평등하게 보이지만 여기는 완전히 아닌 것이죠. 이 두 개 사이에 이런 간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격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갈등이 미국 독립혁명이라는 그러한 변혁적인 일을, 창조적인 일을 그리고 이뤄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교수님은 여기에 바로 이러한 간격이 어떤 창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박차가 이렇게 말을 빨리 달리게 할 때 이렇게 발로 치는 게 박차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이 창조적인 리더십, 변혁적인 리더십을 이루는 것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학자 셸던 올린이라는 그런 분은
혁신적 정치이론가들은 이 세상이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근본적인 믿음에서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변혁적 창조성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질서를 다시 세워줄 이론을 만들 그러한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것이죠. 즉 기존의 설명들에 대한 확신이 느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궤도에서 이탈한 그러한 세상이다 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른 궤도로 다시 돌려놓겠다라던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보는 눈을 좀 더 다르게 가진 그러한 사람이 변혁적 창조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총리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은 통치 철학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지금 우리 있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좋아 보이고 윤택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굶주리고 헐떡이고 괴로워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것이 바로 변혁적 창조성을 가지게 된 그런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좌절, 바로 이 간격이 생기면 바로 이 좌절이 일어나요. 좌절, 즉 욕구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바로 이런 좌절 상태. 이 좌절, 즉 기존의 의미와 현실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화해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현실은 이런데 기존의 어떤 체계나 어떤 관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억압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자유라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과 자유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앞에 서 있는 국민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이 좌절과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서 그럼 좌절을 느끼면 그냥 포기하면 그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리고 기존의 그러한 기존의 개념,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를 이루고 있던 그러한 개념이지만 현실 사회를 치유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존의 개념과 이러한 상황들과의 갈등, 좌절과 갈등. 바로 이것이 창조성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좌절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민감성, 바로 이러한 상태를 잘 민감하게 캐치를 하는 것이죠. 이 민감성을 가진 바로 여기에서 바로 창조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리온 피스팅거는 인지부조화라는 것이 있죠.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것과 현실이 다른 겁니다. 이 인지부조화, 정신병적인 그런 인지부조화는 변화를 위한 동기유발의 단계이다라고 이것이 바로 변화를 위한 동기유발이다. 내가 이 세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인식하는 것이 다른데 그러면은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동기부여의 단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설명의 모색을 통해서 의욕, 혼돈, 모순, 부조화, 개념의 갈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강력한 필요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를 통해서 이 간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강력하게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그리고 그 필요를 창출한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 케네스 케니스턴이라는 분은 미국 신좌파와 히피를 연구하면서 어떤 창조적 정신이 제도화된 위선을 파괴함에 따라 원칙과 실제 사이의 보편적인 괴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적 리더십은 이러한 비판에 머무를 뿐 아니라 해체를 통하여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게 되며 창조적 정신은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해답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창조적 정신, 변혁적 창조력도 나왔고 이 창조적 정신이라는 것도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현재의 어떤 가치와 실제 그것의 호구, 그 사이의 불일치 이것이 드러나면은 그 간에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그 간격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질서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그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창조적 정신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해답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창조적 통찰력은 변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 제도에 대한 붕괴와 대체를 요구하는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근본적 규칙의 새로운 탄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현실과 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 규칙이 새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창조적 정신을 통하여서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창조적 리더십은 사회와 그 속에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초의 의미와 가정의 가치 함축적인 결정체인 준거 틀의 구성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준거 틀이라는 것이 있는데 준거 틀, 이 전문적인 용어 같습니다. 준거 틀. 이것은 뭐냐면은 기존 사회 내에서 바로 이 사회가 그리고 기존 사회 내에서 내 자신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커다란 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의 결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준거 틀 이것이 창조적 리더십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적 리더십은 건설적이라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적 리더십은 관념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의미들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유, 과거의 평등의 그러한 의미에서 그 의미를 재조정해서 실제적인 그런 현상과 맞도록 바로 그 의미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세계와 우리 자신의 최상위의 잠재적으로 가장 변혁적인 결정체로서의 가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부분들, 또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준거의 틀, 바로 그러한 것을 새롭게 구성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창조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나 가치와 실제 사이의 괴리에 대한 치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고 하지만 기존의 가치가 있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즉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과연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처음 주제에서 이야기했던 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도덕적 목적을 수행하는가와 가치를 살려내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즉 천명한 원칙을 수행했는가가
바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바로 그러한 기준이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연 새로 생겨난 그러한 가치, 새로 생겨난 어떤 준것들, 바로 그러한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라는 그런 질문 첫 번째인 거죠. 그것이 도덕적이지 않다면은 그것은 창조적 리더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가치를 살려내는가. 뭐 예를 들면 자유, 평등, 그리고 어떤 박애와 사랑, 이러한 가치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어떤 준거 틀인가, 살려내는 새로운 규범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원칙에 따라서 수행이 되는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가를 그것이 제대로 된 그러한 창조적 리더십인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머스 로코는 가치 변화의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즉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한 가치의 전환입니다. 가치의 전환. 첫 번째, 가치의 전환. 무엇이 정당한가? 정당한 것에 대한 그러한 가치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상들로부터의 개념적 관련성을 창출하는 가치 연계. 두 번째는 가치 연계.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현상과 어떤 관념들에 관해 가지고 서로가 어떤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가치가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과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연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세 번째는 가치 창출입니다. 하나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치 변화의 세 가지 방식인데, 세 번째 거는 이 가치 창출은 루즈벨트 때 그가 재임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보존이라는 그런 가치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와 같이 새로운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치 창조, 가치 연계, 가치 전환,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의 재구성, 이것들이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죠. 이걸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바로 번스 교수님은 대변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변혁. 이 가치가 재구성되는 것이 바로 대변혁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평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가들은 박애의 정신을 최상의 가치로 격상시킨 것. 그리고 미국 혁명가들이 어떤 가치를 혁신하였다기보다는 영국인들의 훼손한 변혁적 시민 가치의 신선함을 풀어놓은 그러한 행위들.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가치의 전환이고, 또한 어떤 가치의 연계고 가치의 창출과 같은 가치 변화인데, 이것이 바로 대변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이란, 번스 교수님께서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리더십이란 사회적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또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당연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올린이라는 분은 이제 어떤 개척적인 정치 이론가들은 인간의 통제가 가능한 이상적 질서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고, 그 이상은 사상과 행동의 결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인간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어떤 이상이 진짜 이상이고, 그리고 그것은 실천 가능한 그런 이상이 이상이다라고 실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셨죠. 이처럼 창조적 리더십은 과학자들이 종이 위의 혁명을 넘어 아이디어를 검증받는 것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즉 과학자들도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이론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이론은 항상 실험적으로 검증을 받아야지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촉근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물리학의 아주 최극단에 있는 그런 이론인데, 세상이 다 이렇게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입자와 파동으로 물질이 이루어진 이 양면선을 가지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촉근 이론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설명하려면은 태양계만한 그 양자 가속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이 창조적 리더십이 이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으로 입증이 되어야지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어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창조적 리더들은 추종자들에게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미래의 추종자들은 바로 이러한 창조적 틀, 아까 전에 준거 틀이라고 했죠. 창조적 틀이 직접 이 피부에 와닿을 때만 그 리더십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틀, 바로 이 틀, 준거 틀이 가지는 어떤 진리성, 이 틀이 진리성을 가져야지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창조적 리더십으로 창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진실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하냐 하면은 바로 이 틀, 이 리더가 창조적 리더가 제시하는 이 틀이 사람들에게 아하, 맞구나 이렇게 아하라고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러한 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외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지만 아까 전에 극장과 연극의 예를 보았듯이 한번 보고 그 마음의 감성이 와닿고 그리고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그 마음에 심금을 울려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추종자가 창조적 리더를 따라서 임파워먼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평과 토의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창조적 리더십은 소외된 욕구의 상태에서 새롭게 공유된 영역으로 추종자들을 이끌어 성찰적 참여자로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번스 교수님은 추종자들이 출구가 없는 세상에서 언젠가는 변혁할 수 있는 다만 제약된 상황의 관점으로 추종자의 시야를 바꾸어주는 중요성을 이론 현실적 측면에서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닫힌 인식을 열어줄 창조적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욕구가 체험받지를 못했죠. 근데 그것이 운명인가 보다, 원래 사회는 이런 것보다 하면서 전혀 이 가운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리더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욕구가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므로 이들을 바로 성찰적인 참여자, 이 공동체 가운데 참여자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는 이 추종자들이 이 욕구가 결국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출구가 없는 세상입니다. 사업해도 안 돼, 이거 해도 망해, 돈 들어올 데는 없어, 대출도 안 돼, 다 막혀, 세상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출구가 없는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추종자들에게 언젠가는 변혁될 수 있는 다만 제약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앞에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변혁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창조성을 발휘한다면, 그리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이 상황들을 바꾸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인 거죠.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리더가 바로 창조적인 리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닫혀있고 사업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만난 사람도 다 안 되고 정말 다 닫혀있는 것 같고 출구가 없는 것 같은 우리 경제도 또 우리 미래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닫힌 마음을 열어서
이 땅을 지금은 제약되었지만 개혁하고 변혁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은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창조적 리더십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그러한 창조적 리더십이 정말 꼭 필요한 시대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러한 리더십이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욕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 리더, 바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정말 아하라고 정말 동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중거의 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 리더, 과연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이제 4월이 있으면은 우리가 선거가 있고 또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창조적인 그러한 법안들을 입안해 나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한 창조적 리더십,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나야지 우리 유권자들에게 정말 그런 호소력 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함께 토의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해본다면 거기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또 장시간 리더십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